물권법을 보겠습니다. 물권법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면 권리 의무가 생기죠. 그죠? 그 권리 중에서 대표 중에 물권하고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등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물권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보는 거예요. 총론과 강론이 있고 세네 문제, 10문제 내지 11문제 해서 합쳐서 14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강론에 가면 실전적인 거예요.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저당권까지 어떤 권리가 있을까? 민법에는 그 권리가 뭘까? 이제 그거 하는 거고요. 총론에서는 이제 물권의 공통적인 걸 보는데 보통 서론 부분, 일반론이라고 해서 기초 부분하고요. 변동 부분이 있어요. 물권의 변동. 한 문제 내지 두세 문제 합쳐서 이제 세네 문제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서론부터 봅니다. 서론은 물권의 기초, 첫째로 물권의 뜻. 물권이란 건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게 물권이에요. 이때 사용수익 처분을 지배한다고 말을 해요. 갑이 A 토지라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소유권이 물권이 되고 갑은 소유권에 의하여 이 땅을 사용하기도 하고 임대하여 수익을 내기도 하고 처분할 수도 있죠. 이게 물권이다. 요거를 지배한다고 말을 해요. 뭐 한다고? 지배.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에요. 근데 이 물권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채권하고 비교를 좀 해야 돼. 채권. 좀 전에 제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물권하고 채권. 다르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 놨겠죠. 채권은 뭐냐? 채권자가 사람이 채무자에게 사람한테 돈을 갚아라, 뭐뭐 하라, 행위, 이걸 급부라고 합니다. 이걸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돈을 갚아라, 여러분이 이정환에게 강의를 해라, 이런 게 뭐다? 이런 게 채권이에요. 이런 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대물권이라 하고요. 채권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권리라 해서 대인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물권은 이 물건을 절대적이며 직접적이며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반면에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 상대적이고 간접적이며 비독점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자, 각각을 이해해 봅니다. 먼저 절대와 상대. 절대와 상대는 그 권리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채권을 봅니다. 갑은 을한테만 돈 갚아 할 수 있죠? 특정 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상대적이에요. 특정 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라 상대적이라고 해요. 반면에 위에 거는 갑은 누구한테도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절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갑이 을에게 갚아 했을 때 반드시 을이 갚아야 갑의 채권은 만족을 얻죠. 즉 채권은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야. 타인의 협조가 필요해. 그게 간접적이에요. 반면에 갑은 자기 땅을 누구의 협조도 없이 직접 사용하면 되죠. 직접적이라고 해요. 타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 갑은 땅을 갑만 사용하죠. 독점하죠. 다른 사람이 저 A 토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갑에 승낙이 있어야 되죠. 독점적이에요. 반면에 채권, 병도 을에게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채권이 갚는 날짜가 똑같아. 이때 갑이나 병이 을한테 가서 나한테만 갚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독점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독점적.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평등하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권의 특징이고 채권과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딱 한 번 물권 채권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아주 오래전에 조선시대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물권의 주체, 권리의 주체를 말하고요.
민법상 권리주체는 인이고요. 인은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뭐 직접적인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요. 자연인은 살아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된 걸 말합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세 번째, 객체. 물건이 물건의 객체, 물건. 이 물건이 뭐냐를 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게 물건이에요. 민법상. 그런데 이 물건의 종류를 또 세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가실. 역시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이것만 확인합니다. 부동산과 동산. 자, 일단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이 아니라 부동산 이외의 물건. 이게 동산이에요. 민법상. 반면에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 이게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이라는 건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물건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학개론에도 보면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죠. 근데 학개론에 나오는 부동산의 개념은 훨씬 커요. 경제학적 개념이 있고 사회학적 개념이 있고 법학적 개념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뭐 더 있죠 막. 그런데 민법은요 딱 법학적 개념이에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리고 이 정착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건물하고 건물이 아닌 정착물. 예를 들어 나무. 이때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임에 반하여 요거는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 그래서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꼴랑 두 개. 토지하고 건물. 원칙. 토지, 건물 따로따로입니다.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전 세계 몇 나라 없어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 취급하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을.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는 일물권, 일물권, 주의 요거를 일물 일권주의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 왜 독점성 때문에 의 하나의 물건에 물건이 하나만 이유 독점성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일물 일권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물건의 표준 단위 예컨대 배추 같은 거 포기 단위로 그렇죠? 그럼 부동산은 어떤 단위로 판단하느냐? 토지는 필, 건물은 동. 일필토지가 하나의 토지, 일동 건물이 하나의 동. 필은 여러분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공부하시죠? 어렵죠? 공간정보법. 등기법하고. 공간정보법 그지같이 어렵죠? 구지적법. 측량해가지고. 측량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저도 공부할 때,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지번 부여 방식도 뭐 사행식 해가지고. 지목 28개 배워요. 우와. 돌아버리죠. 에이, 제가 볼 땐 공간정보법이 더 어려워요. 아우, 끔찍해. 세법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세법이. 세법이 제일 어려워요. 네? 그런가요? 저 수학 잘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공식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적분을 몰라가지고 적분 공식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수학의 정석에 있는 적분 공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갖고 제가 만들었어요. 적분이 뭐예요? 부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쌓는 거를 제가 공식으로 구했어요. 만들어가지고. 다 까먹었지만. 잘했어요. 잘했는데 산수가 약해. 산수. 세법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잖아요. 더하고 빼고. 숫자 약해. 그래서 세법을 포기해서 세법 3문제 맞았어요. 붙을 때. 세법 16문제 중에 3문제 맞았어요. 다 찍었어. 16문제는 진짜 다 찍었어. 아니야. 오락 그래도 사람이 그래. 제가 수업할 때는 한 번도 찍으라 그러죠. 근데 제가 할 때는 풀었어 또 꼬래. 네?
진짜 16문제 중에 단 한 문제도 아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와, 세상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교묘하게 읽어서 풀었어. 아니나 다를까. 16문제, 3문제 딱 맞아. 한 번으로 찍을 걸. 더 맞을 수 있는데. 짜증나. 중개사법을 열심히 하면 돼요. 2차 과목은.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공법과 나머지를 카바쳐. 여러분들도 전략을 그렇게 세우셔야 되죠. 중개사법을 열심히 한 90점 맞으세요. 중개사법은. 중개사법은 목표가 90점이에요. 다 외워 그냥 다 외워. 그러면 90점 나와요. 네? 네. 중개사법이 어렵다고요? 아니야. 외우는 게 제일 쉽죠. 외우는 방법은요. 옛날에 우리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외우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숫자가 나왔어. 10, 20, 30, 40, 50. 이런 거 많죠? 헷갈리죠? 자꾸 보다 보면 요 문제에 나온 거하고 숫자가 매치가 돼요. 이거 30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30 기억은 안 나. 근데 30이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저도 그래서 중개사법을 그 마지막에 나눠주는 마지막 그 특강 자료가 있잖아요. 얄부리한 거. 한 40페이지 되더라고요. 요만한 글씨로 암기 비법 들어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구해가지고 이 40페이지짜리를 시험 남겨놓고 한 3주 동안 한 40번 이상을 읽은 것 같아. 제가 뭐 생각하기에 40번도 더 읽은 것 같아. 무지하게 지겹죠. 근데 제가 또 버틴 건 하나 또 끝내줘요. 버티는 건 잘해. 계속 읽어. 외우질 않고 계속 읽다 보면 대충 이거 30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40번을 읽어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객관식은. 네? 네? 객관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객관식이니까. 옛날에 사법시험 2차 시험 볼 때는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근데 객관식이니까 찍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가 아니라 이거 같아. 근데 지금은 이거 같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찍으면 다 틀리는 거야. 근데 많이 보다 보면 이거 같아서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게 공부해요. 그래서 2차 과목은 수업 빠지지 말고 들으시라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한 번이라도 더 들어놔야 돼. 한 번에. 자꾸 이상한 얘기 없기로 자꾸 새. 진도 급해 죽겠는데. 이거 하다 말고 공간정보보러 가가지고 필과 동단위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일몰일권주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일몰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의 물건이 하나. 이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하나의 물건 일부에는 물건이 있을 수 없고 물건이 두 개인데 물건이 하나 있을 수 없고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몰일권주의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의 예외,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예외는 당연히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물건, 일부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 예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 예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것만 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요. 요거 첫 번째만. 하나의 물건 일부에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물건 일부에 두 가지로 나뉘겠죠. 일필토지 일부와 일동건물 일부 이렇게. 이때 먼저 일동건물 일부는 쉬워요.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한 동 아파트 각 호마다 구분 소유권이라는 게 있네요. 아파트 소유권은 구분 소유권이랍니다. 또 하나가
한 동 건물, 예컨대 5층짜리 건물 3층에만 전세권이 가능해요. 이렇게 1동 건물 일부에 구분 소유권과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가능하도록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두 가지죠. 토지 자체 일부, 일필토지 자체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가능해요. 다 물권 강론 가서 합니다. 어떤 권리인지. 또 하나가 요놈이죠. 건물 이외의 정착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좀 전에 제가 분명히 토지의 일부라 그랬죠. 하지만 요놈들 중에서 내놈, 수목의 집단, 소나무 만 그루, 수목, 소나무 한 그루,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무배추, 농작물 네 가지 다 땅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정착물이에요. 하지만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객체로서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 중에서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임목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외에 임목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에 그 임목에 대해서 별도로 소유권이라는 권리하고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가능해요. 보존등기한,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 하고 그 임목에 대해서 소유권과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놈들 세 개.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이름표를 붙여. 우리 수목장 한 거 가보면 그 수목장에다가 뭐 붙어 있죠. 누구 거라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소유권의 객체를 써요. 그런 걸 명인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은 쉽게 생각하자. 무조건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 무조건 경작자 소유. 남의 땅에 무단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경작자 소유.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식으로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 즉 토지의 일부 중 이런 놈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유권 따위가 가능하도록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특히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물권의 종류 185조 조문만 생각하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물권 법정주의. 185조를 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마음대로 임의, 만들지, 창설, 못한다, 금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세요.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함부로 물권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거 만들지 마라. 물권 법정주의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을 말해요. 국회. 대통령이나 각 부장관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거 안 됩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말합니다. 관습법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 그걸 관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이외에는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종류 만들어내지 못해요. 종류강제라고 합니다. 또 소유권 같은 건 기존에 있던 물건이죠. 내용을 바꾸면 안 돼요. 이걸 내용강제라고 해요. 두 가지예요. 이것도 간혹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나 내용을 변경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안 돼요. 새로운 종류도 못 만들고 내용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각각 종류강제, 내용강제라 하고요. 이 강행규정이에요. 따라서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돼요. 위반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컨대 종류강제, 새로운 거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가지가 있어요. 판례가. 외워야 돼요. 이거. 첫째가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라는 게 판례고요.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예요. 따라서 온천수도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객체일 뿐 별도로 온천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유권이라고 판례는 이렇게도 말을 해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소유권과 비슷한 관습상 물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101호를 팔아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열세와 등기서류를 넘겨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열세를 가지고 가서 따가지고 현재 을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즉 101호를 점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등기는 안 했어요. 우리 민법상 부동산을 돈 주고 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라는 걸. 그런데 을은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죠. 하지만 현재 을이 사실상 101호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소유자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세금이 갑의 이름으로 부과가 될 거예요. 갑이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을이 내겠죠. 그렇죠? 이렇게 을이 마치 101호에 대해서 사실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걸 권리로 주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상 소유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을은 법적으로는 소유권 당연히 없고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걸 인정 안 합니다. 사도는 개인 소유 땅인데 공간정보법에 지목이 28개가 있죠. 그 지목 중에 도로가 있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을 사도라고 합니다. 개인 소유 땅인데 지목이 뭐라고요? 도로. 이에 대해서 사도법이라고 해서 도로가 개설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안 된 것 중에서 사람들이 오랜 시간 통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자가 측량을 해서 종종 말뚝 박아버리죠. 사람들 못 다니게. 그러면 거기를 도로로 장구한 세월 통행했던 마을 주민들 뒷산 2개를 넘어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해. 우리가 장구한 세월 통행했고 소유자도 그동안 별 말이 없었으니 권리를 인정해달라. 안 돼. 사도통행권자는 인정 안 됩니다. 말뚝 박아도 뭐 못하죠? 뉴스 못 보셨어? 그렇죠. 통행료 받으면 돼요. 근데 어쨌든 못 다녀. 권리는 아니야. 네? 그 토지 소유자가 통행료 내놓고 말뚝 박아버리면 못 다니잖아. 펜스 쳐버리면 못 다니잖아. 왜? 그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돈 내고 다니라 말이야. 마지막 게 제일 웃기죠. 근린공 이용권. 공원지역 주민들이 우리만 이용해야 해달라요. 독점적 권리 인정해달라요.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 공원 이용하지 못하게 해달라요. 무슨 거지 같은 소리? 안 된단 말이죠. 어쨌든 요 4가지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권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판결한 것이고 3년 전에 이 4개가 전부 출제가 된다 했어요. 한 문제에서.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이런 권리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왜 걱정해? 왜? 여러분이 판사요? 왜 걱정해? 다른 게 있어. 방법이 다른 게 있으니까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다른 게 있어요. 통행지역권이라는 게 있고 주인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 안 된다. 이런 권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못 다니면 날개 하나 사면 되지. 뭐, 그렇죠. 아니면 산 2개 넘어 다니거나 그럼 되지 뭐. 운동도 되고 좋지 뭘.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지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까지. 안 된다. 5번째,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 일반적 효력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물건이 하나인데 소유자가 둘.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갑도 소유권 주장, 을도 소유권 주장.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물건이 충돌.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 하나만 인정되죠. 그 힘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해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권리가 우선해서 인정되는 힘, 그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이때 어떤 권리가 우선한가 기준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동종류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소유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지상권, 저당권과 저당권 이럴 때 원칙이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해요. 성립선언. 먼저 성립한 게. 이때 성립선언은 부동산은 등기선으로, 동산은 점유선으로 판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에 오셨을 때 먼저 와서 앉으면 그게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정당하게 내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이 나한테 비키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먼저 점유했으니까. 등기선우, 점유선우. 다만 예외 두 가지. 첫째가 나중에 봅니다.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아예 없는 물건이고요. 점유권이라는 물건은 그놈만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아예 없는 물건이고요. 두 번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할 때 이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을 해요. 소유권을. 제한물권인 것 자체가.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제한물권.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다면 지상권자가 우선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소유권자보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우선? 제한물권이 우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가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 집주인이 임대인, 빌린 사람이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권이 생겨. 근데 이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은 이런 거예요. 을이 계약 상대방인 갑에게 계약을 했으니 너의 주택을 사용하게 해달라 라고 갑에게 뭐뭐 하라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이에요. 그리고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을은 갑하고 계약했지. 그러니까 을은 임차권을 누구한테만 주장? 갑에게만 주장. 즉 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대항력이 없다 그래요. 대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 이게 대항력이에요. 채권은 그런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갑이 주택을 팔았을 때 병에게, 병이 주택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아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에게 주장을 해. 내 집에서 나가라. 이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없다 그랬죠. 을은 임차권을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갑에게.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물권이, 소유권이. 이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원칙. 그런데 예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겨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항력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생겼으니까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 병에게. 그러니까 임차권 같은 채권이
대항력이란 걸 갖추게 되면 그 이후에 물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니 뭐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나중에 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 가서 보여요. 상가건물 임대차.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 효과가 가는 데는 요 정도 내용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물권적 청구권. 그지같이 어려워요. 물권적 청구권. 내용은 안 어려운데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사례 형태로. 보통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 무단으로. 이때 땅하고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라고 했죠. 따라서 건물은 을 소유예요. 다만 무단 건물이야. 그래서 갑이 땅을 사용을 못하죠. 갑의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어요. 당연히 갑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를 청구하겠죠. 이런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런 게.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하여 갑의 토지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 물권자인 갑이 그 물권을 침해하는 을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하라. 네 건물이 내 땅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그 방해를 제거하라 등을 청구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화장실 갔다 왔더니 누가 내 책을 가져갔어. 내가 밑줄을 잘 그어놨어. 말없이 가져갔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어야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반환이나 방해제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물권의 내용을 회복하는 그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물권으로부터 소유권 같은 물권으로부터 청구권이 생긴다라 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상 청구권이라고도 했어요. 이 물상 청구권도 일본 놈들이 만드는 용어예요. 웬만하면 쓰면 안 돼. 물권적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뭔가 정확한 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 민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가져갔다 돌려달라 반환 청구. 건물로 땅을 방해하고 있다. 방해를 제거하라. 건물을 철거하라예요. 을의 건물이 내 땅으로 무너질 것 같다. 방해 염려가 있죠. 에? 보수공사 해라. 방해 예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점유권하고 소유권 가서 볼 거예요. 204조, 205조, 206조, 213조, 214조. 그리고 점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예컨대 지상권 같은 것들. 어떡하나 소유권에 있는 걸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상권 등 다른 물권들은 따로 규정이 없고 따로 소유권에 있는 걸 갖다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걸 준용한다라고 해요. 뭐 한다고요? 준용.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용. 지상권을 가면 213조와 214조를 지상권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 규정이 없이 갖다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첫째가 유치권이라는 물권하고 질권이라는 물권은 준용하라.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유치권하고 질권은 법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질 않아요. 하지만 이 질권은 해석상 인정을 해줘요. 판례가. 반면에 유치권은 유치권 가서 볼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유치권이라는 물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하냐? 점유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침해되면 동시에 점유권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점유권으로 보호를 받으면 돼요.
어쨌든 유치권 자체에 기초해서 이런 건 소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이렇게 불러요. 유치물 반환 청구 이런 건 없어요. 유치물 반환 청구 이런 건 없습니다. 또 하나가 지역권이라는 권리와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물권 중에. 근데 이 두 놈은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객체인 물건을 점유를 안 해요. 점유를 해야 뺏기는 경우도 생기죠.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뺏길 일이 없어요.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일이 없어요.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뭐가 안 된다? 반환 청구권 인정이 된다.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만 뭐가 안 된다고요? 반환 청구권 인정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문으로 간간히 등장합니다. 세 번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누가 행사하는가와 누구에게 행사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강론 가서 봅니다. 강론 가서. 일단 누가 하나 현재 물권자가 누구한테 현재 침해자에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볼 겁니다. 세 번째, 침해 원인. 불가항력적 침해하고요. 침해자의 고의과실. 갑과 을이 땅에 인접해 있는데 간밤에 갑소유 땅에 있던 갑소유 나무가 쓰러졌어. 하필이면 을소유 땅에. 그래서 을이 갑소유 나무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어요. 당연히 을은 갑에게 나무를 치워달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때 나무가 쓰러진 원인, 을소유 땅이 침해된 원인, 태풍. 불가항력적이죠. 반면에 을하고 싸운 갑이 엿먹을 하고 쓰러뜨렸어. 갑의 고의과실이 있죠. 침해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든 갑이 엿먹으라고 일부러 쓰러뜨렸든 을은 갑에게 나무를 치워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를 제거하라. 즉 물권적 청구는 물권이 침해된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네? 침해 원인이 무엇이냐는 물권적 청구 행사 요건이 아니에요. 왜? 불가항력적으로 침해가 됐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되니까 침해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 말고 손해배상 청구권. 을은 어찌됐건 갑소유의 나무로 인하여 땅을 제대로 사용수익을 못했으니 손해가 생겼죠. 어느 정도. 그렇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안 돼, 돼. 이렇게 되겠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갑에게 잘못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갑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갑의 잘못이니까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서 세 가지 지문을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첫째는 이거. 물권적 청구는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두 번째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두 개의 권리가 병존, 경합한다. 세 번째가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항상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요거 가지고 세 가지 지문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특히 세 번째 거, 물권적 청구권이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불가항력적일 때는 뭐만 인정되고 물권적 청구권만. 그렇죠? 네 번째, 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채권의 성질이 있고 물권의 성질이 있어요. 자, 채권의 성질은 별거 아니에요. 아까 채권이란 건 사람한테 뭐뭐 하라. 이게 채권이라 그랬죠. 자, 물권적 청구권. 을이 갑에게 나무를 가져가라. 갑이라는 사람한테 행위를 청구했죠. 채권이. 채권이죠. 또 하나가
물권으로부터 발생했죠. 을이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라 라는 청구권은 갑의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했어요. 그래서 물권의 성질도 있다라고 해요. 이때 물권의 성질이 있다라는 말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권과 뭘 같이 한다고요?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게 물권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요 놈과 관련해서 판례 2개를 오늘 머릿속에 넣습니다. 이거. 갑소유 땅에 우리 무단으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갑소유 토지가 방해를 받고 있더라. 그래서 갑은 방해 제거, 즉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아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줬어. 병에게. 그럼 뭐도 넘어가요? 철거 청구권도 넘어가요. 이게 물권의 성질이에요.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된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죠.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 전 소유자에게 남겨둬서 전 소유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는 없다. 물권적 청구권 및 물권의 성질에 반한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간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됐죠? 또 하나. 갑소유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는데 아직 을이 등기는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등기. 근데 을이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지. 그런데 이 건물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병이 있어. 이때 을이 병한테 가서 건물 소유권에 기초하여 직접 나가라 할 수는 없다 말이죠. 을은 건물 소유권이 없으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거. 그리고 나중에 비용 부담의 문제하고요. 저 철거 비용이라든가 나무 가져가는 비용 이런 것들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하고요. 다른 권리와의 관계, 특히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 자,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임대차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맺고 갑의 물건을 을에게 빌려줬어요. 임대차.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을은 물건을 반환해야 되죠. 반환하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뭐라 그래요? 반환하라. 청구하죠. 반환 청구할 수 있지. 근데 물권적 청구권에도 뭐가 있어요?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에 의한 반환 청구권하고 임대인이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시 한번. 갑이요. 아이 괜히 했다. 아 하지 말 거야. 멍청한 놈. 임대차를 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어. 근데 을이 물건을 안 돌려줘. 그럼 갑은 반환 청구하겠죠? 이때 반환 청구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갑은 물건 소유자 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둘 다 반환 청구죠. 목적이 똑같죠? 같은 권리, 다른 권리. 다른 권리예요. 다른 권리. 하나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으로부터 인정되는 반환 청구권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반환 청구권이에요. 2개가 성질이 달라요. 똑같은 반환 청구권이고 목적도 똑같지만 출신이 다르고 요건이 달라요. 성질도 달라. 나중에 구별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형, 특히 요거. 그 다음에 침해 원인. 그리고 성질 중에 요거. 요 정도를 물권적 청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물권 서론 내용입니다. 서론.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그렇죠. 172페이지. 물권의 의 읽어주시고 성질에 보면 양가를 본 지배성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직접 지배. 직접 지배. 오른쪽 양가로 1번에 절대라고 나오면 돼 있죠? 그쵸? 직접성, 절대성.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독점성.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이란 말, 절대란 말, 독점이란 말.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체. 양가로 1번에 물건. 2줄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겨. 일물일권주의가 나왔습니다. 의. 그 다음 오른쪽 2번의 내용. 거기에 양가로 1번 토지.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필로 계산. 그리고 동그라미 2. 세 번째 줄. 일필토지 일부 위에 뭐가 설정할 수 있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예외. 한 종 넘겨. 건물. 아까 동단위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 예외 동그라미 2번.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성립할 수 있. 네, 집합건물이라고 돼 있죠? 아파트 말합니다. 그 일부에 독립성이 갖춰지면, 즉 각 호마다 구분소유권의 목적 될 수 있. 이렇게 되죠. 수목. 5줄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등기된 임목. 두 번째 줄 끝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 동그라미 2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이라고 돼 있죠. 기억에 보면 수목이란 미분리 과실들은 토지 정착물이지만 이들을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하고자 뭐가 인정되다? 명인방법. 그쵸? 명인방법. 그걸 통해서 소유권 인정될 수 있다. 오른쪽 4번의 농작물. 경작자에게 별도로 소유권 인정된다는 거. 두 번째 줄에 보면 적법한 경작권 없이 경작했다 하더라도 경작자에게 소유권 인정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 물권의 종류. 185조 물권 법정주의 조문이 있고요.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번. 의. 양가로 3번의 내용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기억. 종류강제, 내용강제. 그렇게 돼 있죠? 그 정도 확인한 다음에 넘겨. 넘겨서 180페이지 가운데 판례 4개. 온사사공. 온천권, 사실상 소유권, 사도통일권, 공원이용권. 이런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81페이지 우선적 효력. 양가로 1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2번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 양가로 1번 원칙. 하지만 예외. 중에 동그라미 2번. 중에 니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의의가 있고 2번에 양가로 1번. 양가로 3번. 양가로 1, 양가로 3. 그 다음에 오른쪽 유형의 박스 정도만. 그 박스 안에 보면 퍼런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한 장 넘겨. 밑에 보면 양가로 2번.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확인. 밑으로 내려서 4번에 양가로 1번. 됐죠? 일단 그 정도. 자,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 중에 서로에 관한 겁니다.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 문제 나오는 것보다는 앞으로 물권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물권적 조건은 뒤에 더 자세히 나와요. 그때 또 볼 겁니다. 자, 이제 쉬었다가 물권의 변동 중요한 거 좀 보겠습니다.